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성하는 요인, 그러면 그것까지 답하면 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냥 앞에 말만 따면 구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6번 문제. 가다의 공무원 선발 시험의 타당도의 유형과 보기의 타당성 검증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론적으로 주장한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를 이론적으로 구성 타당도. 자, 나번 직무 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 예측적 타당도.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이 직결되는 요소들을 선발 시험이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가. 특정한 직위와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된 요소들, 그 요소들 잘 했으니까 내용 타당도. 그러면 기업, 자, 추상성을 측정할 지표 개발의 고도의 계량 분석 기법 및 행동과학적 조사를 해야 된다.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상성을 측정한 지표 개발과, 그렇죠? 아까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표를 많이 개발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요인 분석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계량화된 분석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기억은 구인 타당도. 니은번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선발 시험 요소에 대한 전문가 나왔으니까 내용 타당도. 그쵸? 자, 그 다음 선발 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의 상관계수 추정. 아까 상관계수를 추정한다고 그랬죠? 이건 예측적 타당도. 그럼 답이 나오죠? 다음 몇 번입니까? 2번? 답은 골라줘봐. 몇 번? 2번. 네, 좋습니다. 그 다음 7번.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는 기준, 내용, 구성. 맞죠? 측하 측평이라고 그랬고 검의 적정이라고 그랬죠. 자,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잘 측정했느냐. 검사 결과 해석의 정확성과 적합성. 그쵸? 다음 2번 내용 타당도는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이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자, 옳지 않는 겁니다. 내용 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 자, 내용 타당도는 상관계수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전문가의 판단에 맡긴다고 그랬죠? 3번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 맞죠? 4번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제시험법, 동질이용법 등이 사용된다. 맞죠? 그 밑에 8번 선발 시험의 기준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무엇에 관계됩니까? 일정하게, 일관되게. 신뢰성이죠. 신뢰도 또는 신뢰성. 2번 시험 내용이 실제 직무에 대한 내용인가? 내용 타당도.
3번 시험 성적이 채용 후 근무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기준 타당성 중에서 예측 타당성. 4번은 시험 내용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이론적으로 구성 타당도. 이제 이게 좀 느낌이 와요. 자, 그다음 이제 뒤에는 좀 놔두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이 부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틀리지 않고 외우는 부분은 그냥 암기해버리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타당도하고 신뢰도 관계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지가 많이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그건 좀 의미 없고 우리는 어떤 것을 측정해요? 선생님, 우리 IQ를 측정하죠? 근데 IQ 측정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능 측정, 그 검사값이 정확히 정말로 자기 진점수일까요? 진짜 자기 지능 검사 점수일까요? 아니, 지능 점수일까요? 그건 사실은 모르죠. 그렇죠?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잴 때마다 달라지는 오차, 그렇죠? 이걸 무작위 오차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러니까 그 오차를 뺀 값이 뭐냐면 신뢰도예요. 그러면 신뢰도 속에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걸 타당도. 그 다음 그렇지 않는 것을 체계적 오류라고 그러는데 비타당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딱 봐도 타당도는 아무리 높아도 뭘 넘어설 수 없어요. 신뢰도를 넘어설 수 없는 게 보이죠? 아니, 이 안에 있는 게 여기 이 오차는 여기 이 오차를 빼면 신뢰도고 신뢰도 안에 있는 게 타당도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뢰도 굉장히 높아도 타당한 부분이 이것밖에 없고 비타당한 부분이 이렇게 많아. 그럼 타당도 굉장히 낮겠죠. 자, 다시. 그런데 신뢰도가 낮으면 측정 결과하고 타당도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신뢰도가 낮으면 아무리 타당도, 소리가 안 좋은데?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낮으면, 신뢰도가 낮으면 아무리 타당도가 높다 하더라도 타당도는 높을 수 없겠죠. 여기 값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중계를 재는데 아침에 50, 점심 때 100, 저녁 때 80 이렇게 나온다면 아무리 그게 체중을 재는 거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버려야 되겠죠. 굉장히 그럼 체중 잰 것 자체도 굉장히 낮게 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일단 신뢰도가 높아야 타당도도 높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조건은 아니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뢰도가 낮은데 타당도가 높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는 낮을 수는 있다? 있다. 일단 신뢰도가 높고 또한 타당도 높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신뢰도는 타당도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일단 어떤 평가 도구든 신뢰도가 일단 있어야 그 다음 타당도 여부를 따져요. 신뢰도가 떨어지면 일단 그 평가 도구는 의미가 없겠죠. 자,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거니까 나중에 이제 심필에서 외울 거예요. 신타필 이렇게 해서 외울 건데 신타필은 되고 충은 아니다 이렇게 외울 건데 자, 시험장에 가면 이걸 그려요. 그냥. 그리고 나서 신뢰도 여기 오차 해놓고 여기 타당도 비타당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절대 안 틀립니다. 문제가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는 낮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가 낮다는 말이 안 되잖아. 신뢰도가 일단 낮아버리면 타당도는 뭐하니까?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임용 부분에서 다시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냐면 인사행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에서 전반적인 원리나 어떤 것들 봤어? 구조를 봤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사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인사 관리, 그렇죠? 인사 관리를 할 때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돼? 뽑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모집이나 채용 이런 것들을 임용이라고 그러는데 임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모집을 하고 그다음 채용을 하고, 모집에는 외부에서 임용하는 경우하고 내부 임용이 있는 거고, 특히 내부 임용에서는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것 이야기됐고, 채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채용 시험이고, 그래서 채용 시험에 효용성 요건이 필요했었고, 그렇죠? 그다음 모집에서 아까 뭐 하는 거? 내부 임용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수평적, 수직적 있다고 그랬어. 이런 것들을 배치 전환이라고 그래. 배치한다고. 배치 전환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2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배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9번입니다. 자, 능력의 뭡니까? 잘 안 보네. 능력의 정체와 퇴행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배치 전환 맞죠? 아까 배치 전환은 어떤 것들 다 말한다고 그랬어? 전보, 전직 이런 것들 다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승진 강의. 자, 2번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재적응의 기회를 부여한다. 좋습니다. 세 번째,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맞게 틀리겠어. 왜냐하면 한 할 계속해야 전문성이 높아지지,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하면 전문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 아까 징계수단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10번 문제. 전직과 전보제도의 합리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가. 쌤, 그건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무엇에 쓰면 안 되겠어, 쌤, 거기. 징계 사유 대신에 쓰면 안 되겠죠. 징계 사유가 안 되니까 배치 전환으로 그 사람 골탕 먹인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여기까지 쌤. 여기가 이제 임용 문제 다뤄봤습니다. 인사관리에서.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어? 이제 뽑았어. 뽑아놔서 배치시켰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람 문제니까 사람이 뭘 발전시켜야 되겠어? 능력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 발전이다. 우리가 공직에서 능력 발전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어? 공직에서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공직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인력 개발, 능력 발전. 그쵸? 자, 먼저 어떤 게 있겠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려면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연수 같은 거 많이 하죠? 이렇게 교육, 훈련합니다. 교육, 훈련. 그래서 교육, 훈련도 어떤 게 있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교육, 훈련의
그다음 목적, 그다음 유형, 그렇죠? 특히 유형에서 직장 외 교육 훈련 있죠? 이 훈련 방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생님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 요약집 47페이지입니다. 시험에 잘 나온 거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직장 외에서 교육 훈련하는 방법. 뭐 그 위에 이제 훈련의 목적에 따른 훈련 방법의 유형도 한 문제 나왔긴 한데,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직장 내에서 교육 훈련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구청에 근무한다면 구청 내 말고 어디 가서 뭐 인재개발원 같은 교육 훈련하는 곳에 가서 훈련하는 것은 직장 외고, 구청에 사는 것은 직장 내겠죠. 자,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직장 내에 있을 때 장점, 직장 외에 있을 때 장단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네, 이것도 생각해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기 굵은 글씨로 나온 것들이 특히 중요하니까 굵은 글씨로 나온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액션 러닝,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액션 러닝. 이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훈련 방법.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냐면 거기 부분에서, 교육훈련 부분에서,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역량 기반 교육훈련, 여기까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뭘 강조합니까? 역량을 또 강조하죠. 역량. 우리 쌤들이 역량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볼까요? 자, 교육훈련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 의의나 목적, 유형 이런 거 많이 봤죠? 지금 왜 교육훈련을 하냐? 목적, 그쵸? 그 다음 유형도 봤고, 유형에서는 우리가 보통 직장 내에서 하는 거, 직장 외가 인재훈련원 같은 훈련원에서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최근에는 유형 중에서 어떤 걸 강조한다? 특히 교육훈련이라는 표현보다는 역량 기반 교육훈련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역량도 능력이야, 능력. 그렇죠? 자,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편하게 들어보시죠. 우리가 전문성이 높다, 이것도 능력이죠. 역량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썼어요. 능력이나 전문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역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역량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실험실에서 아주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는 거하고 실제 상황 속에서 연구 결과하고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험실적 상황에서 아주 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하고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부딪히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럴 때 전문성이 있다 이런 말 할 때는 주로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역량은 실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와 맥락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요. 실제와 맥락 속에서 일을 잘 해내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역량.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온 것들은 몇 가지만 좀 보면,
자, 의의는 넘어가고 목적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교육훈련의 방법, 목적에 따른 훈련 방법할 때 지식을 축적하고자 할 때는 어떤 거예요? 거기 같이 강의법이라든가 독서라 이런 거 한다는 거죠. 근데 뭐 하려고 하면, 기술을 연마하려고 한다면 시범을 보이거나 사례 연구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태도나 행위를 바꾸려면 토의라든가 감수성 훈련이나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감수성 훈련 꼭 알아두시 바라고. 특히 직장의 교육 훈련 방법이 직장 내보다는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 그 방법으로는 강의 시기에는 강의가 있고, 강의는 어때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죠. 왜? 돈 안 들이잖아, 강의하게 되면.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토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토의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다음 거기 회의식 교육훈련에서 회의 토론, 분임 연구,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분임 연구는 분임 토의 말합니다. 토의를 나눠서 하는 거.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은 다 알죠? 브레인스토밍은 자유의 네 가지 원칙하에서 일어나는 건데, 네 가지 원리. 굉장히 자유분방해야 된다.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비판을 금지하고 많은 말을 하도록 하고 양산, 그 다음 이런 이 아이디어를 결합과 개선해보고 이런 내용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토의하는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케이스도 좀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다. 비판은 금지된다. 그 다음 거기 실천적 교육훈련으로서 모의 연습, 사례 연구, 그쵸? 모의 연습, 시뮬레이션 하는 거, 시뮬레이션. 그 다음 케이스, 사례 연구 같은 거 하는 거.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액션 러닝, 그쵸?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가상으로 하는데 액션 러닝은 어떤 거? 액션 러닝은 실제 어디 속에서, 그쵸? 실천하면서 배우는 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 침몰하게 되죠. 굉장히 거대한 배였고 굉장히 큰 배였는데 왜 침몰하게 됐느냐? 이 타이타닉을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거, 실제 타이타닉을 제작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너무 커뮤니케이션도 적었고, 그 다음 이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이 위로 하나도 안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첫 항해에서 침몰해버리죠. 그래서 르벤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르벤스, 이런 사람들 꼭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타이타닉의 사고의 원인을 조사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쭉 남겨놨겠죠, 글로. 그걸 보면서 자기가 교육 방법을 생각해낸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배워야 된다. 배우는 게 진짜로 배우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공직 훈련할 때 액션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현장에서 수행하면서 뭐하도록 익히도록 하는 거. 퍼실레이트라고 해서 촉진자들이, 옆에 이제 조력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력해주고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보면서 해결하는 것이, 학습하는 것이 액션 러닝입니다. 그 다음 거기 이 경험적 교육훈련에는 역할 수행을 해보는 거. 그 다음 감수성 훈련, 사물함 기법. 이건 사실은
시험에는 감수성 훈련이 주로 나오니까 그것 중심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직론 할 때, OD 할 때 감수성 훈련 이야기 해줬죠. 그래서 감수성 훈련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걸 만드는 거야, 쌤? 제일 T그룹. 훈련하기 좋은 10명에서 12명의 그룹을 만들어서 훈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감수성 훈련에는 어떤 걸 한다고 그랬어? 당연히 직장 외에서 하는 거고, 여기 직장 외라고 되어 있죠. 자,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 화장품 회사가 TV에서 감수성 훈련하는 걸 제가 이야기해 줬다고. 그쵸? 그럴 때 어떤 거라 그랬어? 자, 각 부들은 그 부를 바꿔서 역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획부는 기획부가 뭐하고 판매부 역할하고 판매부가 기획부 역할 같은 거 해본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부장이 과장해보고 과장이 사원해보고 사원이 부장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역할도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션을 주죠. 자, 길거리에서 100만 원어치 화장품 팔아라. 그리고 나서 날마다 통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 때 뭐라고 그래요? 기획부에 있는 사람들이 판매부 애들 맨날 논 줄 알았더니 너 판매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이제 알았다. 판매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획부들은 맨날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노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기획하기 힘든지 몰랐다. 이 사람들도 과장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부장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할 수 있겠어? 상대방의 위치라든가 상대방의 이야기도 물론 당연히 상대방의 역할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 없겠어? 조직의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바꾸는 거, 가치관 태도를 바꾸는 걸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고, 이런 역할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토의 같은 거 하는 것을 행동과학 기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뭘 바꾸려고 하는 거? 가치관 태도. 기술의 습득보다는 가치관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게보다 감수성 훈련이다. 그래서 감수성 훈련하고 액션 러닝만 주로 알아두면 이 문제는 이 교육훈련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다. 그 다음 거기 직장 내 교육훈련은 뭐 한 번만 읽어보면 되고, 그 장단점 보니까 시험 문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직장 내에서 현장 훈련할 때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훈련이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 다음 비용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실제 현장에서 하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이건 주로 실제 현장에서 할 때는 교육자가 능력이 크게 좌우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일시에 다수가 훈련하는데 어렵죠. 자, 그 다음 밖에서 훈련하는 거. 자, 직장 외에서 훈련할 때는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고 일시에 다수 훈련할 수 있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실무성이 저하될 수 있겠죠. 뭐 이거 읽어봤는데 모르겠다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거기 액션 러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그다음 역량 기반은 여기가 중요해요. 맥클랜드 우리가 성취동기 이론에서 봤었죠. 맥클랜드가 여기서가 중요해요. 거기 진하게 써져 있는 거, 고성과자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이걸 이 사람 뭐라고 봤다? 역량이라고 봤다. 역량. 그래서 거기 밑에 뭐 이쪽에 있는데 역량 기반 교육훈련 체제 구축 과정 있는데 공통 핵심 역량 누구나 배워야 되겠죠. 이건 핵심 역량. 그다음 관리자, 그러니까 관리적인 리더십의 역량하고, 그다음 개인 직무, 그러니까 관리 역량하고 개인 직무 역량이 있죠. 쌤 4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량 진단의 실시 및 역량 격차를 도출해낸다고 그랬죠. 직무 진단 안 합니다. 역량을 진단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진단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를 진단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한지 공동체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떤 일인지를 분석한 게 아니라 역량을 분석한다고. 역량. 자, 그래서 역량 진단을 해서 그 결과로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물론 한 번만 보면 시험 문제가 좀 제법 나왔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자, 시험 문제 2페이지. 15위 미용은 아까 나왔었는데 좀 뺍시다. 일단 15위 미용은 앞에 나왔었죠. 앞에 나온 거니까 좀 빼고. 자, 쌤 앞에 11, 12는 앞에 나왔던 문제를 좀 빼고 13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으로 국가공무원 띄어야 되는 인재개발원과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원이 있다. 이거 맞습니다. 직장 내 교육훈련은 직장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무 지식의 기술을 직접 지도하고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하는 형태이다. 맞고, 교육훈련 방법 중 액션 러닝은 실제 교육생들이 직면할 어떤 가상적인 모형을 꾸며놓고, 가상적인 건 시뮬레이션이죠. 자, 실제라고 그랬죠. 실제 현장이라고 그랬죠. 자, 4번 공무원 교육훈련은 그 내용에 따라 기본 교육훈련, 전문 교육훈련 및 기타 교육훈련으로 구분된다. 이런 걸 틀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 다음 14번은, 선생님 14번 한번 빨리 풀어보십시오. 14번. 좀 느낌이 오죠? 14번. 쌤, 나중에 빠진 거 이런 것들은 다시 이렇게 전부 다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안 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설까지 올려드리는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쌤? 그렇죠. 감수성 훈련. 공무원들과 비전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되며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그렇죠. 태도와 행동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무원들 비정형적 체험을 하는 걸 자기가 전형적으로 했던 거 안 합니다. 판매부서는 기획부서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자, 15번. 공무원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지방지 7급 문제인데, 현장 훈련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맞고,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 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 태도나 행동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표적인 게 위에도 있었고, 감수성 훈련이나 역할 연기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 쌤들 중에 혹시 흡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담배 피시는 분? 손 들면 안 돼서 일단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 담배 피는 그런 태도나 가치관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폐암 환자 역할을 시켜봐요. 이게 역할 연기인데.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다음부터 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겠죠? 자, 우리가 뭐 이런 강의, 토론회 이런 것들은 주로 새로운 지식 같은 걸 뭐 할 때? 익힐 때. 그쵸?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 3번 액션 러닝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 과정에서 성취 활동에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 교육훈련 방법이다.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자, 4번 감수성훈련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자, 직장 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한번 먼저 프로그램 학습이란 일련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도록 진도별 학습 시스템을 제공하는 책자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수성훈련은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틀리게 해놨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 학습이란 게 뭐냐면 혹시 스키너라는 사람 기억나요? 스키너, 행동주의자 스키너 기억 안 나요? 스키너.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기법입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기법.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야. 그냥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2번, 3번, 4번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1번 풀고 2번 풀고, 그쵸?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 체육 특기자들 있죠? 체육 특기자들이 언제 수학을 포기해요? 체육 특기자들은 언제 수학을 포기해? 중학교 1학년 전국체전 후에죠. 수학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2번 풀다가 전국체전이 있어 딱 와보니까 5번 하고 있어. 5번 단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몰라. 나 이제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후자 되죠. 그래서 스키너는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번, 2번을 모르면 2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기계가. 그래서 2번을 만약에 못 풀면 2-1, 2-2에서 완전히 힌트를 더 많이 준단 말이야. 풀 수 있도록, 더 익히도록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으로 잘 넘어갈 수 있겠죠? 조금씩 어렵게 해서 3으로 가는 거야. 2를 풀었으니까 조금씩 어렵게 해서 3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 학습이 어떤 게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련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진도별로 학습 시스템을 해놨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그래, 답은 2번이니까 풀었고, 3번 사례 연구란 실제 조직 생활에서 경험한 사례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문제 해결 방식을 찾는다.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들의 행정학 배우니까 행정학에서도 케이스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법학 전문 대학원 같은 데서는 이런 케이스로 많이 수업을 합니다. 케이스를 주고 그 케이스를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역할 연계에서는 보통 자신이 반대되는 입장의 역할을, 그렇죠? 이를테면 학교에서도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있으면 바꿔서 해봅니다. 바꿔서 역할 연기라는 거. 그렇죠? 아까 흡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표현자 돼서 역할을 해본다든가 그런 대로. 17번 역량 기반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맥클랜드는 우수 성과자 맞죠? 인사 관련 형태를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기업은 맞고, 니은
직무 분석으로 도출된 직무 명세서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한다고 그랬어? 역량 분석한다고 그랬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게 중요하다고. 이를테면 뭐 감사원 5급 뭐 어떤 곳에 어떤 직무가 필요하다 이런 거 안 해. 5급이 할 수 있는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문제해결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역량을 분석한다고. 역량을. 그래서 2번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역량 분석으로 도출된 그렇죠. 부족한 역량 그러니까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역량 분석으로 도출된 역량을 바탕으로 해도 되겠네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역량 지향적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디귿번은 역량 모델은 현 전체 구성원에게서 적용되는 공통 역량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그렇죠. 전문적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직무 역량이겠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1번 피교육자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교육이 가능. 맞죠? 기억과리 1. 그 다음 18번 교육 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장 내 훈련은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 성과가 달라지며 여기까지 맞는데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 어렵다. 여기도 맞네. 그쵸? 2번 감수성 훈련은 원래 정신병 치료 아닙니다. 원래 정신병 치료 아닙니다. 로 발달된 것으로 전문가 지원을 받아 과제 해결책을 도출한 방법이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건 역할 연기가 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신병 할 때 그런 걸 치료할 때 어때? 많은 이런 역할들을 바꿔서 연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3번 오늘 모의 연습은 T 집단 훈련 하면 뭐라고 그랬어? T그룹 감수성 훈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액션 러닝은 지휘사의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에 활용된 것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앞부분은 맞는데 태도나 행동 변화를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하면 감수성 훈련이죠. 자, 19번 문제는 19번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식의 문제가. 국가 구급 문제죠. 국가직입니다. 몇 번? 그렇죠. 감수성 훈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0번.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탁교육훈련 기관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교육 및 연수기관도 포함된다. 2번 전문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이건 이런 원칙 없습니다. 교육훈련 방법 중 강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강의가 비용이 싸다고 그랬죠.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인사혁신처죠. 인사혁신처 소속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쌤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인사 조직 문제라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고 이걸 빼고 정리해 보니까 여기 교육훈련에서는 정리해 보니까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거의 10년 동안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온다. 유형이 나오고 유형 중에서도 직장 외 교육훈련 중에서 감수성 훈련하고 액션 러닝 이게 주로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 그렇죠?
이것만 잘 알면 되겠죠. 우리 특히 아주 전문적인 문제가 아닌 한은 액션 러닝, 감수성 훈련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죠. 그다음 조금 더 안다면 직장 내 훈련이냐, 직장 외 훈련이냐, 장단점 정도 알면 거의 다 풀 수 있겠다. 이제 능력 발전을 위해서 교육 훈련 했습니다. 그다음 어떤 거 하면 되겠어요? 교육 훈련 했고 능력 발전을 위해서 경력 개발, 그쵸? 경력 개발에 대해서 자, 쭉 나왔는데 경력 개발. 공직에 우리 스님들이 쭉 있으면서 뭘 하는가? 자기의 경력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 부분이죠. 경력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딱 한 번 시험 나왔어. 어떤 거? 거기 경력 개발할 때 원칙, 원리. 자, 몇 페이지? 51페이지 나왔어. 자, 여기 왜 경력 개발 들어왔는지 의, 도입, 현황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안단 말이에요, 쌤. 그런데 뭐가 있겠어? 원칙이 있는데 거기 자, 적재적소의 원칙 뭐 쭉 있는데 그건 당연히 좋은 말만 써져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도 딱 거기 문제 15년 동안 한 문제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 한 문제. 그래서 만약 이렇게 공부를 쭉 한다면 이런 부분은 안 봐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시험 볼 때. 그렇죠? 안 봐도 크게 문제. 근데 이거야, 쌤. 경력 개발은 외부 문제일까? 내부자를 키우자는 걸까? 외부자를 개방하자는 거야? 내부자를 잘 키워내자는 거야?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잘 키워내자는 거죠. 그것만 잘 알면 문제 자체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능력 발전에서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평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평가를 어떤 거 점수 주기 또는 뭐 이 성과급 주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 발전의 수단입니다. 같이요? 평가는 뭡니까?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따라서 우리가 근무 성적 평정 성적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근무 성적 목적은 뭐 하기 위한 거다? 공무원의 뭘 발전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특히 피드백에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게 바로 발전시키기 위한 게 바로 근평입니다. 거기 개념 보고 목적 목적에서 지나게 돼 있는 거 봐봐. 근평의 목적에서 지나게 돼 있는 거. 현대에는 동기유발과 직무 수행의 개선을 위한 임상적 목적에서 목적이 강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이걸 근평을 통해서 인사행정의 하나의 무엇을 삼을 수도 있겠어. 기준을 삼을 수도 있겠어. 그럴 목적으로 했다.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능력 발전의 도구라고 돼 있어. 자, 근평. 이제 거기에 근무 성적 평정의 유형, 근평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유형이 나와 있죠. 시험 문제에서는 자 봐, 뭐 정의라고 해도 되고 의, 목적, 유형이 있는데 항상 시험은 유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형. 내기가 쉬워서 유형이 있으면 서로 비교해서 되겠어. 자, 유형을 지금부터 유형을 볼 건데 유형에서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다. 자, 방법을 기준으로 한 유형에는 이게 중요해요.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도표식 평정 방법, 그쵸? 그 다음 강제배분법, 사실기록법,
그다음 서열법, 그다음 목표 관리제 평정법, 체크리스트 방법, 중요 사건 기록법, 그다음 형태 기준 척도법, 형태 관찰 척도법, 역량평가센터 기법.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뭐합니까? 금평을 하죠. 그럴 때 이 어떤 방법으로 평정을 할 거냐,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 덮표식 평정도법을 한번 보니까 거기 예시가 들어있죠. 기획력, 그다음 정의, 평가 등급, 이거 있죠. 자, 기관장이다 또는 평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과장이야. 그럼 사원을 평가할 때 일단 기획력을 평가해야 돼. 기획력을 평가하는데 A에 대해서 기획력을 평가할 때 기획력의 정의를 읽어보고 A가 과연 어디에 속한지, 거기 수에 속한지, 우에 속한지,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지 체크하는 거죠. 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도표식 평정척도법, 이렇게 부른다. 도표식 평정척도법. 자, 도표식으로 평정해라 그러니까, 자, 한번 잘 상상해 봅시다. 선생님들이 과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장. 근데 우리 사원들을 평정해야 돼. 과원들을 평정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웬만하면 다 좀 잘 주고 싶죠. 웬만하면 우수 이상은 주고 싶죠. 그런 경향을 무슨 경향이라 이야기하냐면 관대화 경향이라고 그래요. 관대화 경향. 좀 편하게 들어요. 또 뒤에 이거 다 시험에 나오니까 오류가. 평정할 때 관대화 경향으로 한다는 건 하나의 오류일 수 있겠죠. 다 잘하는 거 아닐 건데, 그쵸? 이걸 관대화 경향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집중화 경향도 있습니다. 집중화 경향. 우리가 TV에서 경연 많이 하죠. 경연 많이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 사람들 특성이 어떤 거냐면 절대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 잘 안 줘. 모두가 다 중간 때려버려.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이 없단 말 안 들으려고 중간 정도. 그런데 굉장히 전문가들은 아주 냉혹하게 주거나 아주 후하게 주거나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중간 때리면 뭐 한단 말이야. 뭐 잘한 애들이 나왔겠지. 경영하라고 나왔으니까 큰 차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전문성이 없는 걸 별로 드러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럴 때 많이 하는 게 집중화 경향입니다. 거의 가운데다가 중간 점수에다가 다 줘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강제 배분법입니다. 특히 금평에서는 방금 어떤 걸로 하게 되면 거기 도표식 평정적도법도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평정적도법 또는 여러분 금평에서는 거의 대부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과원들 계분 평가하니까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 안 돼. 그러면 수, 미, 양 이렇게 준다. 그러면 수는 10%만, 미는 30%, 이우는 40%, 20% 해야지. 맞죠? 이렇게 줘. 반드시 이렇게 줘야 돼. 10명 있으면 어떻든 좀 아무리 잘해도 한 명밖에 수를 줘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강제 배분법. 그럼 강제를 이렇게 배분하면 관대화 경향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한 곳에 집중하는 집중화 경향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강제 배분법이 나왔습니다.
자, 도표시 평정척도법에 따른 평가 시 피평정자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적 분포를 미리 정해놓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장점, 피평정자가 많을 때는 관대화 경향에 따르는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단점,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 대상자를 다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 원래 점수 주고 등급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급부터 해놓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대학교에서 A 플러스 몇 명, A 몇 명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A가 뭐 95점부터 100점이면 거기에 맞는 점수를 주는 거야. 이걸 역산적 평정법이라고 그러는데 강제변법 하면 그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걸 해야 되니까 10%, 30% 이걸 해야 되니까 해놓고 점수 주는 거야. 이걸 역산식 평정이라고 합니다. 사실기록법. 개념이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객관적인 사실 기초로 기록하는 거. 그러려면 거기가 봐봐. 산출기록법, 주기적 검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태기록법.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몇 번 결석했는지, 몇 번 몇 시 또는 이 뭡니까? 늦게 오는 걸 뭐라 그러지? 늦게 오는 걸 뭐라 그래? 지각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 이걸로 정하는 것을 사실기록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열법은 어떤 걸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비교해야 하는 거야. 사람 대 사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기억력이 더 높다. 그러면 점수 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보니까 거기 공공하고 이 공공하고 부분에서 누가 더 잘하는가? 그럴 때 공누구보다는 이 누가 더 잘하지 하면 거기다 체크. 그런 식으로 체크해서 그 과원들이 있어. 여기 5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과장인데 뭐 6급이 5명이야. 거기 자기 과원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 둘이 비해서 기획력은 4가 더 나왔는데 무슨 그것도 이게 다 나왔는데 하다 보면 여기 누적된 개수가 보이죠? 그러면 보니까 이 공공은 뭐 4개, 뭐 누구는 몇 개, 이런 것으로 쭉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 뭐라 그래? 서열법이라, 서열. 그렇죠? 그래서, 자, 서열법은 장점은 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는 좋겠죠? 근데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자기 집단에서 서로 비교한 거니까 다른 집단하고 다른 과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 중에 4사람 중에서 비교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서열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이 쌍쌍비교법하고 대인비교법이 있는데 이 쌍쌍비교는 두 명씩 짝지어서 비교하는 거. 대인비교법은 전체 기준점을 가지고 그냥 비교해 보는 거. 기획력 하면 기획력을 여러 명 있으면 거기서 비교해서 서열 정해주는 거. 이걸 서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목표관리제법. 우리가 MBO 할 때 뭘 정의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목표를 정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내 목표는 이겁니다 하고 목표를 정하고 B라는 사람은 내 목표는 이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금평도 이 자기들이 정한 목표에 따라서 평가해 주는 거. 그런데 이건 서로 간에 비교 못 하겠죠. 아까는 기획력에서 누가 기획력이 좋은지 비교했는데 목표라는 건 이 사람 목표하고 이 사람 목표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쵸?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장점은 다 알 수 있겠고 단점은 평정시 개인 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가를 하려면 또 목표를 정해야 되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선생님 체크리스트 방법. 체크리스트는 점수 주는 게 아니라 가부만 정하는 거죠. 가부. 그렇죠?
거기 나와 있죠. 이를테면 부서들의 부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사를 했다. 또는 부하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 그렇다, 아니다. 이런 가부만 정하죠. 그래서 거기 그 개념부터 보면 평가 기준이 되는 표준행동 목록을 미리 정해서 그 목록에 단순히 가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뭐다? 체크리스트법이다. 그랬을 때 장점. 그래서 일단 가부만 표시하니까 쉽죠? 단점은 이 요소가 너무 많으면, 물어볼 게 너무 많으면 피곤하겠죠? 어렵겠죠? 그리고 제작도 어렵고. 중요사건 기록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쌤, 한번 잘 생각해봐. 금평이 6월달하고 12월달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은 1월달, 2월달 정말 잘했어. 근데 5월달, 6월달은 좀 못했어. B라는 사람은 1, 2월달 진짜 못했어. 근데 5, 6월달 진짜 잘했어. 그럼 6월 말에 평가한단 말이야. A를 잘 주겠어요? B를 잘 주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근접 효과라고 그래서 B를 좀 잘 주죠. 그런데 6개월 통틀어 보면 똑같잖아. 1, 2월달 잘하고 여기 5, 6월달 잘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못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못했고 여기는 잘했고, 여기는 못했고 여기는 잘했고, 2달씩. 그럼 점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쪽에다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중요사건 기록 보면 이때 있었던 사건, 이때 있어 쭉 기록을 보면 이 기록으로 채점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도 잘한 것이 있겠죠. 잘못한 것도 분명히 앞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접 효과 같은 경우 상당히 막을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이 중요사건 기록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건을 평정적으로 하여금 기술하게 해서 누적된 기록을 하는 것. 거기 밑에 보니까 장점, 막바지 효과, 최근의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 등 시간적 효과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해야 뭐 할 수 있겠어? 이 중요사건 기록을 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형태기준 적도법은 한마디로 덮표식 평정 적도법하고 아까 중요사건 기록법을 결합해서 만든 방식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용어가 중요해. 형태를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기준을 통해서 하는 것. 거기 일시 들어봤으니까, 일시 들어놨으니까 등급까지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형태가. 그 다음 그 밑에 형태 관찰 적도법은 형태 기준 적도법에 덮표식 평정법을 평정 적도법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여러 가지 평정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직무성과와 관련 있는 중요 행위를 사전에 나열, 그리고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는 적도를 만들었다. 빈도까지 표시해. 이번엔 빈도까지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형태평가 기준법이라고 그러고, 역량평가센터 평가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거기 있는 것처럼 역량이란 나와 있고, 뒤에 역량평가센터법 평가법은 여러 명의 숙달된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장기간 관찰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있죠? 고위공무원단은 역량평가래요. 그럼 그 고위공무원단 평가할 때
정말 평가 전문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 달 동안 보고 나서 평가하는 것을 역량평가센터 평가법이라고 합니다. 평가자 이건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1번인가요? 21번. 자, 선생님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다음은 설명과 근무 성적 평정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나와 있죠.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니은들 1로. 자, 피평가자들이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급별로 비율을 정해서 등급별로 아까 비율을 이렇게 정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 배분법. 그쵸? 강제 배분법. 미음번.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 아까 뭐 근태 시간이라든가 몇 시간 얼마 만에 업무했는지, 업무량은 얼마인지 이런 거 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건 기록법이라고 그랬죠. 산출기록법. 산출기록법. 그다음 디귿번. 선정된 주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 형태 나왔습니다. 형태에서부터 가장 바라지 못한 과업 수행 형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아까 등급 나왔습니다.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주요 형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그랬으니까 형태 기준 평정척도법이죠. 여기에다 핀도까지 하면 형태 관찰인데 그런 게 없죠. 그런 형태 기준 평정척도법.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지방직 7급 문제였습니다. 지방직 7급 문제. 그래서 선생님 쭉 보면 항상 우리가 영어를 만들 때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만 모아서 영어를 만들겠죠. 그러면 아까 거기 있는 것처럼 자, 형태, 기준, 평정, 적도법인데 형태라는 말, 기준이라는 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22번은 이건 안 한 부분도 좀 있긴 한데 22번은 한번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건 전문적인 거라 인사조직 문제에서 좀 전문적인 문제죠. 근데 서열법은 아닐 것 같죠? 서열법은 아까 상대적인 비교라고 그랬죠? A하고 B, B하고 C. 그렇죠? 거기에다가 상대 비교법, 이건 두 명씩 짝지어서 비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강제 배분법.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상대적으로 10%만 30% 이렇게 비교하니까 강제 배분법도 상대평가겠죠. 자, 우리 쌤 상대평가는 이런 겁니다.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자, 아무리 잘해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뭐다? 1, 2, 3, 4를 정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평가는 우리가 자, 절대평가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렇죠. 우리가 한국사, 검정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70점이죠. 70점입니까? 60점입니까? 한국사, 검정 70점입니까? 자, 이거 안 했으면 우리 운전면허 어때요? 70점만 넘으면 그 사람은 71점이든 100점이든 상관없죠. 무조건 패스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감법은 그냥 뭐 하는 거, 말 그대로 가감을 한 뒤에 패스했느냐, 어디 등급에 들어갔느냐. 자,
쌤, 이건 뭔가 봐봐. 이건 무슨 평가인가 봐봐. 90점 이상은 수, 80점 이상은 우.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건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그렇죠? 이건 10명 있는데 10명이 다 90점 이상이면 다 수야. 이게 절대평가죠? 그렇죠? 이해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럴 때 이제 평정오차라는 게 있어요. 평정오차. 이게 뭐냐면, 지금 근무성적 평정하고 있고, 평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유형이라고 해서 이걸 했다면, 이때 평정할 때 뭐가 발생할 수 있겠어? 평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거, 엄마야.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써버렸네. 그렇죠? 말씀해 주시지. 일단, 죄송합니다.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럼 10분만 더 하고 끝내죠, 그냥. 15분 하고, 선생님 너무 많이 했으니까 10분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평정 오차라는 건, 선생님 평정하면 오차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평정 오차에서 시험에 잘 나온 거, 연쇄 효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분포상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아까 집중, 관대화는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 규칙적 오류, 그 다음, 총계적 오류, 그 다음, 시간적 오류, 그 다음, 유사성의 오차. 자, 그 다음, 상동의 오차. 그 다음, 논리적 오차, 귀인적 오차, 귀인적 편견 오차, 선택적 지각적 오차, 차고, 피그말리온 효과, 근본적 규속의 차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차 이야기인데, 오차 이야기. 그쵸? 자,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오차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거기 연쇄 효과입니다. 연쇄 효과. 오차를 여기 가져다가 써보면, 연쇄 효과는 어떤 겁니까? 오차니까. 자, 그냥 전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쇄 효과는 이런 겁니다. 자, 평정 요소에서 A라는 기획력을 잘한다? 그러면 기획력을 잘하는 거하고 사실은 기획하고 의사소통 능력하고는 다르니까 다르게 평가돼야 되는데, 이 요소가 기획 잘하면 기획을 잘한다는 건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서 잘하는 거니까 기획 잘하면 의사소통도 잘하겠지.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 우리가 연쇄 효과. 하나의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연쇄 효과라고 그런다. 그렇죠? 자, 그럴 때 방지하는 방법 뭡니까? 방지하는 방법은, 자, 연쇄 효과를 방지하는 방법. 자,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적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류, 현혹 효과, 후광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다음,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강제 선택법을 사용해서 평정 요소 간의 연쇄 효과를 가능한 한 배제한다든가, 각 평정 요소별로 모든 비평정자들을 순차적으로 평정한다든가, 유사한 평정 요소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등 요소, 이걸 유사한 것은 대신 뭘 떨어지게 하면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냥 한번 편하게 생각해 봤어요. 자, 쌤들의 행시 출제자, 채점자예요. 그런데 A는 1번, 2번을 잘 쓰고 3번을 못 썼어요. B는 1번은 잘 못 쓰고 2번, 3번은 좀 썼어요.
또는 뭐 2번을 못 썼다 그럴까요? 그럴 때, 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평정을 하게 되면, 사람별로 평정을 하게 되면, 아, A가 1, 2번을 너무 잘 썼어. 그러니까 3번엔 시간 없어서 이렇게 못 썼구나. 시간 없어서 그냥 간단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그런데 B는 1번 잘 쓰고 2번을 못 썼어? 3번은 그렇게 없었다면 아예 찍어서 공부했네? 찍어서 1, 3번은 찍은 게 나오고 2번은 찍은 것이 안 나와서 그렇네? 하고 똑같이 줘야 되잖아.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A를 더 잘 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봐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 행식 뭐 할 때, 채점할 때는 1번은 1번끼리만 평정유수 같은 것들로 쭉 평정해요. 1번 다 채점하고 나서 2번만 2번끼리 이렇게 문항별로 채점을 해요. 뭘 없애려고? 연쇄 효과를 없애려고. 그래서 거기 연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강제 선택법뿐만 아니라 각 평정 요소별로 모든 평정자, 각 평정 요소별로 모든 평정자 쭉 평정하고 2번은 또 2번끼리 평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쇄 효과 잘 알아두시 바라고. 그 다음 분포상의 착오는 아까 집중화의 경향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 관대화의 경향. 사실은 관대화의 경향은 시험에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집중화의 경향은 뭐 할 때 나온다고 그랬어? 평정상 의문이 있거나 피평정자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 모험을 피하려는 상관이다. 그쵸? 상관으로 모든 것이 평균으로 평정하게 되는 것. 관대의 경향은 어떨 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피평정자를 실제 수준보다 관대하게 평정하는 건데, 그쵸? 평정자들이 부하들과 비공식적 유대 때문에 우수한 평정을 주게 됨. 따라서 평정 결과의 비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자, 엄격화 경향은 말 끝으로 거꾸로 주는 거야. 짜게 주는 거. 굉장히 짜게 주는 거. 그쵸? 이걸 분포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강제 배분법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규칙적 오차는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인데 강제 배분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강제적으로 꼭 주게 만드는 거. 자, 관대나 엄격화 경향을 보이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경향은 규칙적 오차고 뭐 할 수 있냐면 나중에 통계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어요. 교정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오차가 있냐면 총계적 오차가 있어. 이 총계적 오차는 규칙성이 없어. 어떨 때는 잘 주고 어떨 때는 뭐 못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우리 쌤들 혹시 뭐 미스터 트롯인가? 그거 봅니까?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없나 보네. 거기 박선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맨날 뭐합니까? 아주 독하게 주죠? 몰라요? 그렇죠. 트로트인데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하죠. 이 사람은 그럼 굉장히 모든 걸 점수를 낮게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 점수를 계산해서 이 사람 낮게 준 걸 어느 정도 올리면 되잖아. 평균보다 몇 점 낮게 준다고 올리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게 줬다, 나쁘게 줬다, 좋게 줬다, 나쁘게 줬다. 그러면 총계적 보정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총계적 오류는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규칙적 오류와 달리 총계적 오류 발생 시 점수의 사후적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시간적 효과. 아까 이야기했었죠.
시간적 효과는 보통 닥쳐서 거기는 근접 효과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봐봐요. 첫머리 효과, 막바지 효과, 물론 막바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막바지에 잘한 것이 많이 반영되는데 첫머리 효과도 잘 나타날 때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남자쌤 사랑 몇 번 해봤어요? 4번 했죠. 첫사랑부터 쭉 4번, 지금 5번째 사랑이죠. 몇 번째 사랑하는 여자가 제 생각이 많이 나요? 첫사랑이죠. 이런 것들은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첫머리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럼 막바지 효과는 이야기했고, 방지 대책은 그래서 아까 중요 사건 기록법 같이 기록하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유사성의 오차, 평정자가 자기 자신의 성향과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거.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그다음 상동적 오차는 시험에 나왔어요. 상동적 오차. 이건 뭐 때문에? 유형화에서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수 주는 것, 이 오차를 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어때요? 옷차림 가지고 저희들은 중산층 애들이구나. 이렇게 미리 생각한다든가. 이런 오차를 뭐라 그런다? 유용합니다. 이를테면 스카이 나온 집단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좋게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유용화, 편견, 편입견의 오차입니다. 그 다음, 논리적 오차. 선생님, 여기 뒤부터는 거의 시험 안 나왔으니까 크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준법성하고 도덕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준법성하고 도덕성이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미국의 바지 판사 봤었죠? 우리 한인이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이 판사가 바지를 맡겼는데 바지를 조금 잘못 따내서 좀 뚫어졌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를테면 10억 달러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보상으로. 이 사람은 평소에 법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도덕성은 엉망이죠. 그것도 어렵게 이러는 사람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준법성과 도덕성이 전혀 다른데 논리적으로 준법성, 법을 잘 지켜? 도덕적이구만. 이렇게 오차를 범하는 걸 논리적 오차라고 그래요. 그 다음 귀인적 오차. 드러난 행위를 기초로 해서 관찰자가 자신이나 피평정자의 내적 상담을 추론하면서 발생하는 오류. 귀인은 원인 돌리기,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이런 것에 대한 오차입니다. 선택적 지각의 오차. 자기 기준에서 유리한 조건만을 일관성 있게 추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차입니다. 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건 어떤 건지 알죠? 쌤,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나온 거니까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피그말리온은 우리가 기대 효과라 그래서 자기가 기대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거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오크라는 학교에서 그 교사 모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험을 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험을 본 뒤에 교사에게 무조건 무작위로 10명을 뽑아. 그리고 이 애들은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얘들이 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가 뭐 했을까요? 저희들은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니까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많이 하죠.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조금만 하고 쉬죠. 그 다음, 근본적 규속의 착오. 선생님, 이런 거야. 남이 잘못하면 다 당신 탓이라는 거야. 그 사람 내적인 거야. 능력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오늘 뭐 해서,
이를테면 같은 지각을 해도 타인이 지각하면 게을러서 자기가 지각하면 교통이 막혀서. 특히 여기서는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본 회귀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좀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까지가 대강 평정오차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쉬는 시간을 넘겨버렸네. 자, 이건 어차피 문제 풀 때 또 쭉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겠습니다.